그녀의 아름다운 젊음과 부를 위해 미셸은 친구와 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서클의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한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녀는 그랬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을 서슴지 않고 동시에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반말을 하지 못했으나 그녀의 아버지는 완고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미셸은 부모님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조차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난꾸러기 소녀를 키웠는지 이해가 안 돼요. 미셸이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녀와 사이좋게 지내기가 때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진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소녀들이 그녀를 해치려고 질투한다고 생각했지만 기적적으로 그녀는 유학 중 런던에서 만난 부유한 부모의 딸 아니타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함께 뭉치려고 노력했고 계속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집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 그들의 관계를 우정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능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아름답고 부유한 두 소녀 사이의 영원한 투쟁이었습니다. 소녀들은 드레스 주얼리에서 경쟁했습니다. 파티와 리조트를 오가며 항상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결국 미셸은 청혼을 받고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크리스토퍼는 27세에 많은 성취를 이룬 부유한 집안의 잘생긴 남자가 부러워할 정도로 신랑이었다. 몇 년 동안 미셸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결혼식 날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니터도 많은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직 합당한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크리스토퍼와 같은 남자와의 결혼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위프트 미셸에 의해 그녀의 코 밑에서 끌려갔습니다. 어니터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화가 나서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새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소녀는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미셸을 신부살롱에 데려가 드레스를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셸은 이미 2벌 가지고 있던 드레스를 샀습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고급스러운 웨딩 드레스지만 다른 모든 것은 이미 예약금을 지불하고 구매했기 때문에 완성해야 할 작은 세부 사항인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드레스를 갖고 싶었고 기성 드레스를 내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류층 소녀들만 방문할 수 있는 신부집 입구는 쾌활한 분위기로 일반 인간들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미셸과 아니타는 반짝이는 새 차에 앉아 미셸이 보자마자 미용실로 갔습니다. 전혀 큰 회색 눈을 가진 갈색 머리 멋진 하얀 드레스를 입고 탈의실에서 귀까지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아니타는 입술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판매원이 정중하게 건넨 샴페인 잔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신부 들러리들에게 샴페인을 제공하다 아니타가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씁쓸해지지 않도록 혼자 중얼거렸다. 다음 드레스는 더 좋았어. 빨리 잔을 비우고 그녀가 기억하지 못한 다음 드레스에 손을 뻗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스파클링 와인 없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이 고문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미셸이 드레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니터는 자신의 선택을 비난하고 그런 옷은 입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5년 된 컬렉션의 농민 드레스를 입고 미용실을 떠날 때 신부는 도시에 일반 상점이 부족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불평했고 친구가 눈에 띄게 술에 취한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타는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드레스 실패에 집중하면서 조수석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어니터는 술에 취해서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운전대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갑자기 살아나서 날카로운 타격에 따르기를 거부했다면 미셸의 절박한 비명차가 다리에서 떨어져 2명의 친구를 데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어니터는 어떻게 차에서 내려 해안에 착륙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약간 떨리고 이빨이 고르지 못한 리듬으로 덜거덕거렸다. 그녀는 즉시 도움을 요청했고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했다. 정신을 차린 아니타는 알코올 검사를 받을까 두려웠고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차는 들어 올려졌지만 미셸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통보를 받고 가능한 한 빨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미셸이 자동차에 무관심하고 타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미셸이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모니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기보다는 사진을 찍으세요. 크리스토퍼도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밑에서 내려다보는 차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셸 어디 계세요? 그는 소리쳤고 경찰을 보고 신부에게 그녀는 차에 뭐 탔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일어난 일인데 왜 그렇게 조용하고 느린 다이버들이 그녀를 찾고 있습니까? 경찰관은 사고의 심각성과 차가 얼마나 깊이 가라앉았는지 판단하여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소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경찰관 무자비하게 대답했다. 부유한 신랑의 슬픔에는 무관심했고 심지어 아기도 눈이 붉어질 수 있었다. 미셸의 아버지는 울고 있는 아내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여자는 통곡했다. 진정해라. 나는 이미 적절한 사람에게 전화했어. 경찰과 구조팀 전체가 곧 도착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처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는 여성에게는 며칠 동안 계속된 수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경찰관은 그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딸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집에 있는 검은색 액자에 딸의 사진을 넣는 것에 저항했습니다. 아니, 그는 미셸이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그녀가 울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가에서 자라는 노간주 나무가 그녀에게 대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물에 뛰어들어 생명이 없는 몸을 되찾는 것을 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마침내 소녀가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하며 그녀는 살아있다고 남자는 외쳤고 노간주 나무는 바람에 의한 것인지 기쁘게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소녀는 정신을 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남자는 인내심을 갖고 그녀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재킷을 그녀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셸은 비틀거리며 따라갔고 그 남자는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몇몇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를 바라보았고 그의 진흙투성이 동반자는 혐오스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웃고 윙크했습니다. 당신은 왜 물속에 있었나요? 그 남자는 미셸에게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에너지가 부족했고 공기가 좋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도시 쓰레기장. 그들은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를 계속 우회하여 마침내 그들은 손에 들어온 모든 것으로 구성된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문 삼배판과 폴리에틸렌 조각거기 덩어리를 굽고 있는 근처에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인물 3명. 그 남자가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인어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오늘 강에서 그녀를 잡았는데 그게 가장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을 똑바로 세우고 손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도 멍하니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말해보세요. 진행자 중 한 명은 노인이고 다른 2명은 더 어렸지만 그들은 분명히 삶의 곁으로 던져진 사람들이었으니 인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노인이 개굴거렸다. 그 사람이 침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다른 2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그 여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불쾌하게 웃으며 그녀는 우리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저씨, 그 소녀가 곤경에 처한 게 보이지 않나요? 그 소녀가 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 소녀가 넘어졌나요? 아니면 자해를 하고 싶었나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 소녀를 따뜻하게 하고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그가 미셸의 구조대원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불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따뜻하게 데워라. 밥 먹을래? 미셸은 메스꺼워서 고개를 저었다. 마실래? 미셸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그 여자가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나는 어디 있는가? 여기서 냄새나니까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자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여기서 쉬고 집에 가세요. 그런데 그 여자는 갑자기 떨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기절했어요. 남자들은 그녀를 오두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셸을 구한 남자는 갑자기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녀를 혼잡한 곳에 남겨두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다음 날 무엇을 할지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미셸은 힘없이 깨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옥신거리는 두통을 느끼며 그녀의 구원자가 뜨거운 컵을 들고 그의 손에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케빈, 어제 나를 기억하니? 내가 당신을 강에서 끌어냈는데 그가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한 것 같았어요. 나쁜 미셸은 그녀가 밤을 보냈던 오두막집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름진 매트리스, 더러운 접시들, 플라스틱 병더미 몇 개의 누더기, 또 뭐가 아픈지 알아요? 미셸은 신음하며 밖에서 기어갔고 얼굴과 머리를 만졌는데 얼굴이 부어올랐고 머리에 붕대를 감았는데 가장 최악인 건 그 소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가지만 이해했고 그는 급히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케빈은 미셸에게 말을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주기적으로 그 남자는 어제부터 그 여자를 더 잘 알고 싶어하는 두 남자를 막아야 했습니다. 케빈은 미셸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그는 늙은 도노반이 신문을 들고 손가락으로 그를 손짓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떠났습니다. 그의 손에 그게 운명의 장난이야. 노인이 백만장자의 딸의 실종을 알리는 헤드라인 아래 첫 페이지를 신비롭게 가리키며 말했다. 케빈은 충격을 받았다. 잘했어. 도노반 경찰에 데려갈게. 그러면 상을 받을 테니 행복하게 기다리라고. 서두르지 마세요. 늙은이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 미셸을 내 손등처럼 알고 있어요. 어제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모두 그림자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흙으로 뒤덮인 그 사람을 어떻게 아세요? 단어번 케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 부잣집 정원사로 일해서 평판도 좋았지. 가장 변덕스럽고 병약한 식물도 돌보고 덤불도 솜씨 좋게 다듬었지. 아내 그림을 봤다면 아들이 나를 쫓아내고 인생이 망가졌지. 내리막길. 오 도노반. 케빈이 그 여자에 대해 아는 지점까지 가보자고 했어. 오이. 도노반은 내가 이가시가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일했던 것을 기억해냈어.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 그녀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결점을 찾는 다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모두를 괴롭혔고 모든 하인들이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고 나도 일부를 얻었습니다. 오전에는 이 부메랑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보니 모두 사실입니다. 악이 다시 돌아온 모든 것. 그녀와 우리는 도노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녀에게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케빈은 놀랐습니다. 아,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는 노인에게 머리를 극적이며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물었고 그녀가 쓰레기장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도록 해주세요. 진짜 그러면 공주를 그녀의 궁전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녀는 강에 빠졌을 때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억할 때까지 우리의 힘든 삶을 맛보게 해주세요. 케빈은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2년 전 버릇없는 부자 아이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사고로 케빈의 임신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청년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버릇없는 부자 아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재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이 더 많았고 좋은 인맥과 케빈은 죽은 아내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 그 여자는 놀랐어요. 네, 맞아요. 내 이름은 케빈이고 당신은 미셸이에요. 내 작은 미셸 이름을 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 여자는 움찔했어요. 내 말이 맞아요. 저는 확실히 미셸이에요. 어제 케빈이 웃었던 건 다 알아요. 당신은 맥주병을 모으고 있었고 해변에서 캔을 마시고 남은 음식을 마시는 건 당연한 일이군요. 당신이 갑자기 균형을 잃었고 비틀거리며 물보라에 빠졌습니다. 나는 간신히 당신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그녀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술 취한 사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항상 있습니다. 바닥에 맛있는 거 남아드니 걱정하지 마. 이야 곧 정신 차리고 우리 또 갈개병을 다시 모으는. 이 말에 미셸은 속이 메스꺼워 머리를 잡고 배를 바닥에 눕히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턱은 꿈입니다.
그녀는 진짜 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주위에 톡 쏘는 냄새는 처음에는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미셸은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저항했고 울고 징징거렸지만 곧 그녀가 일하지 않으면 자신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배고픈 후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속 깡통을 수집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끔찍한 곳에서 음식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셸은 이 생활에 익숙해졌고 케빈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케빈은 그곳에 살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자집은 그의 사무실이었고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으로 그는 낡은 집을 사서 끊임없이 고치고 있었습니다. 집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새 집을 짓는 것이 더 쉬웠지만 미셸은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오두막에 살면서 집안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소녀는 미셸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전생의 빗자루, 걸레, 붓조차 쥐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부로서 경험이 없었습니다. 케빈은 술을 완전히 끊고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한 가을비가 양동이처럼 쏟아졌고 오두막은 더 이상 어린 불황자들을 구하지 못했으며 마을로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도노반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기 위해 그는 더 시기 낡은 매트리스 위에 자리를 잡고 다너번이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엘프라는 털복숭이 강아지를 껴안고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가 약하고 아픈 강아지를 버렸기 때문에 다너번은 그를 데려갔고 이제 불그스름한 한갈색의 검은 강아지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추운 저녁과 서리가 내린 아침에 그를 따뜻하게 해주신 구세주 다너번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된 미셸은 케빈에게 항의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다너번은 혼자이고 우리는 여기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즉시 그를 우리와 함께 데려가야 합니다. 케빈 동의하고 노인과 그의 강아지를 여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다너번, 내가 당신을 위해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소녀는 소란을 피우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곧 추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도노반은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둘이 혼자였을 때는 그런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는 케빈에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케빈. 당신은 너무 멀리 갔네요. 그 소녀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했던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히 훈련시켰습니다. 기다리세요. 도노반 케빈은 놀랐습니다. 미셸을 재교육할 생각을 생각해냈나요? 그런데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케빈은 단호하게 그녀는 내 아내라고 말했어. 난 그녀를 정말 좋아해. 케빈은 도노반이 그에게 경고했기 때문에 당신을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케빈의 계획은 거의 실패할 뻔했습니다. 그는 사업차 혼자 도시로 나갔습니다. 미셸을 데려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대부분 그녀를 무시하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셸을 쳐다보더니 차로 달려갔습니다. 이에 그녀가 붙잡은 차에서 미셸을 알아본 사람은 아니타였습니다. 미셸의 부모에게 전화로 딸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스스로 알아내도록 놔두기 어니터는 겁에 질려 집으로 달려갔고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만족했습니다. 미셸은 그 이상한 부자 소녀에 대해 점차 잊어버렸습니다. 삶이 향상된 케빈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직업을 찾았습니다. 다너번은 거리에서 인생의 초기에 잃어버렸던 문서를 복원했습니다. 이제 그는 연금을 받고 그 돈의 일부를 젊은 부부에게 주었고 그들은 점차 자신있게 돌아섰던 집을 수리했습니다. 예쁘고 아늑한 집에 추악한 난타선이 발생했지만 1년은 지났지만 미셸은 단순하지만 아주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다너번의 도움으로 부지에 정원을 심었습니다. 어른과 몸집이 큰 엘프는 집을 지키는 책임감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주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으로 여겼던 케빈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케빈은 자신이 만든 모든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고 케빈은 창고에서 일했으며 단순한 파견자에서 관리자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멈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직위는 그가 이전에 맡았던 직위보다 훨씬 낮았지만 그는 유용한 인맥을 만들어 미셸을 좋은 청소 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그 소녀는 이미 기술이 뛰어났지만 회사에서 그녀는 추가 교육을 받고
자신이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최고의 집 청소에 대한 신뢰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미셸이 자신의 작업에 혼자 남겨졌지만 때로는 그녀의 파트너가 그녀를 도왔고 때로는 급여가 좋았지만 그들은 미셸에게 문서를 복원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가고 싶었지만 케빈은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다른 핑계를 대고 문서 없이 일하게 했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축하 행사가 있을 예정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을 보고 미셸은 데자뷰처럼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미셸은 표면을 닦아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그녀의 느린 속도가 그녀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화를 냈지만 미셸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복도로 내려가서 거기 청소를 시작했고 갑자기 그녀도 그녀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벽난로 위에 검은색 액자에 있었습니다. 선반만 미셸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달랐습니다. 소녀의 눈이 어두워졌고 방에서 밝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셸이 그녀의 파트너도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셸의 어머니는 비명소리를 듣고 내려와 무슨 일인지 짜증스럽게 물었고 미셸은 꿈이었다. 믿을 수 없다. 여자는 손을 흔들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도 방으로 뛰어들어와 멈춰 서서 그 자리에 뿌리를 박은 다음 딸에게 달려가 딸 미셸을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는지, 내 사랑. 우리는 도시 전체를 파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지만 우리는 부모님처럼 당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부모님을 알아보았고 또한 그녀가 매우 사랑했던 남편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너버는 그를 안심시켰고 케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비스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노인을 회개하려면 이제 살아남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딸의 복수를 할 것입니다. 전망이 케빈을 겁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막 고통받고 있는 미셸을 만나러 병원에 왔습니다. 2년 후의 정기시험에서 그는 오랫동안 그 소녀를 안고 따뜻한 말을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뒤 결혼할 예정이지만 미셸은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크리스토퍼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니터는 오기가 두려웠고 미셸은 당시 차에서 그녀를 봤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이 비겁한 행동에 대해 그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셸은 처음에는 케빈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케빈이 납치범이 아니라 자신을 구했고 그녀가 자신을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그러한 경험에 대해 운명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원의 축제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알프는 모두에게 맛있는 것을 맛보라고 활짝 웃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노바는 잔치에 정신이 팔려 화단에 있는 식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사로 고용되어 집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업무 시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미셸은 케빈의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케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부유한 집을 존경하는 새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속함이나 나쁜 취향 없이 단순하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그들은 케빈과의 진정한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성대한 축하를 조직하고 싶었지만 미셸은 그런 소라는 필요 없다고 갑자기 테이블에서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그녀를 따라갔고 미셸이 메스꺼움을 느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임신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 테스트는 가방에 넣어도 집에 놓여 있습니다. 미셸은 의심스럽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5분 후에 2개의 줄무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행복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모든 하객들은 행복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노바는 신혼부부들에게 행복을 외쳤습니다.